안녕하십니까. 대한뉴스의 그때 그 사람 고수홍입니다. 지금은 열기가 좀 사그라졌지만은 이 기능 올림픽에서 메달만 따면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인을 양성하던 직업 훈련원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배움터, 취업 기회의 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 폴리텍 특성화대학의 이배섭 학장님을 초대해서 기능인력 육성의 발전사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전원 입상에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 선수단이 서울에 돌아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는 기능올림픽의 시대였다. 1967년 첫 출전에서 종합 4위, 1977년 최초로 종합 우승을 한 이래 9연패 달성, 2013년까지 열린 20개 대회에서 무려 18번의 종합 우승. 기능올림픽은 한국의 동무대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공업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이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자랑스럽게도 종합 1위를 차지한 일은 우리가 멀지 않아 선진 공업국가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라고 지하했습니다. 기능올림픽은 1970년대 중화공업시대를 이끌어갈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동력이 됐다. 기능인력은 정부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원을 통해 산업역군으로 양성돼 나갔다. 중화공업시대 경제발전의 주역 기능인력. 한국 폴리텍 특성화대 이배섭 학장과 함께 대한민국 기능인력 양성의 발전사를 조명해본다.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는데 그 당시에 기능올림픽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돌아오면 그 환영 행사가 대단했어요. 아, 그럼요? 그때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대단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카퍼레이드는 물론이고요. 네. 각 지역마다 환영 행사를 가졌고 또 대통령이 청와대로 그 선수단을 전부 초청해서 만찬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여한 수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훈장도 주시고 그 당시에는 포상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달리스트들은 그 시절로 봐서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고 또 언론에서도 완전히 뭐 사람 역군으로서 아주 칭송이 대단하게 이렇게 보도도 해주시고 그랬죠. 그 기능올림픽에 이제 한국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주 최고의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됐었습니까? 저도 한때 그 기능올림픽의 메달리스트가 될 꿈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1974년도에 예. 당시 경기도 지방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제가 땄습니다. 아, 그런데 무슨 부문이었어요? 선반 부문이었습니다. 아, 선반에. 예. 뭐 그 당시로 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직종이었죠.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못 따가지고 결국 포기를 했는데요. 그 선발 과정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광역 단체별로 지방대회를 거치고 거기서 금은 동메달을 딴 선수들을 이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죠. 그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해야 그래야 일단 이제 대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전국대회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국제대회는 2년에 한 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간 금메달을 딴 선수 2명이 최종적으로 평가전을 그러네요. 그 평가전을 2회를 해서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선수를 한국 이제 대표 선수로 선발하는 거죠. 근데 선발만 되면 사실은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이 충실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한 3, 4년, 4, 5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 중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그 활동상을 좀 그 당시에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활약상. 정말 뭐 힘들게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메달리스트가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별로 봐도
상당히 그 정말 눈물겨운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또 뜻을 같이 다 모아가지고 자기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기능을 배우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후진 양성에도 이렇게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기능 올림픽 동호회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보다 참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데에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 봉사활동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기능올림픽 동호회원들과 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지금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능 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집중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1965년도에 전 김종필 국무총리 그분 이제 유럽을 가셨다가 그런 내용을 접해가지고 우리도 저런 걸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66년도에 그 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능올림픽에 참관을 해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7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4위를 한 거죠. 근데 물론 그때에는 정말 그 우리나라가 전후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아주 가난한 농어촌 경제에서 탈피를 해서 공업화 산업화를 좀 이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상품을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기능 인력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 세계에 알려져야 우리 물건을 알아줄 테니까. 아마 이런 그 장기 포석을 두고 기능올림픽 출전을 결심하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능올림픽 그 관계자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부 관계자도 있지, 기업가도 있지, 또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혼연일체가 됐던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능 인력들을 양적으로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되지만 그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를 하게 됐을 거고요. 또 당시에 뭐 삼성, 그 당시니까 금성, 뭐 현대, 기아 이런 대그룹 회사들이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선수를 양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수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에 이렇게 능력 있는 기능 인력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걸 좀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이 사회 일반의 전부들 이제 아주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든 교수든 또 뭐 저도 어릴 때 그런 꿈 가졌다고 했었는데 기능올림픽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민, 관, 뭐 학 이렇게 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산업 여건들을 많이 길러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기능 인력이 왜 그렇게 우리가 필요했을까요? 6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전 대통령께서 항상 고민하시는 게 그거였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참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언제나 되는가 이런 게 고민이었다고 하면서 바로 이제 공업화, 산업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기초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기능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 인력에 서로 이 참여해서 인력이 되고자 하는 이런 부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능 올림픽 대회 같은 데 가서 그 입상을 하게 하고 거기서 입상을 하면 정말 성대하게 이렇게 잔치도 베풀어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분위기로 가져갔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기능인이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봐도 아까 정말 매달 따면 집도 한 채 생기고 아주 가난해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참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터전 그런 기회를 영원히 얻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그 기업이나 정부뿐만이 아니고 정말 개인적으로 봐도 직업 훈련을 받고 거기서 자기가 기능 우수자가 되고 기능 선수가 되고 그래서 국제 대회 가서 메달 따고 그렇게 하면 물론 자기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시절로 봐서는 그야말로
요즘 표현대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그렇죠. 예,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뜻 있는 젊은이들이 어떻게든지 선수가 돼서 한번 해보려고 참 이렇게 많이 찾아냈죠.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예,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1970년대 네. 정부에서는 이 기능 인력을 좀 더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원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엮어봤는데 잠시 본 다음에 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은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 벨기에 장원 직업훈련원이 개원됐습니다. 이 훈련원 설립자인 박 대통령 큰 영예와 벨기에 왕국의 알베르 왕제가 개원식에 참석했는데 대통령 큰 영예는 훈련생들에게 긍지를 갖고 새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기능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정수직업훈련원과 한백창원직업훈련원이다. 정수직업훈련원은 1973년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백창원직업훈련원은 1977년 벨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직업훈련원의 목표는 1970년대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산업 역군을 길러내는 것. 당시 직업훈련원은 배움의 터전이자 취업 연계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직업훈련원 설립 이후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 개발도상국에게 직업훈련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수준에 올라섰다.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기여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이다. 글로벌 첨단 산업과 창조 경제 시대, 기능 인력 육성은 이제 신발끈을 고쳐매고 세계 최고의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수 직업훈련원이나 네네. 또 한백, 창원 직업훈련원 이런 것들을 설립할 때, 세울 때에는 외국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당시 뭐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라는 게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정수직업훈련원 같은 경우는 이제 1973년도죠. 73년도 10월 달에 당시 이제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미국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그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있는 그 위치 용산에다가 설립을 했는데 당시 이제 가난한 학생들,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고요. 그 한백창원 직업훈련원은 이제 벨기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1977년 6월 달에 이제 그 설립을 하게 됐죠. 그 거기 같은 경우는 창원이 그 중앙공업단지잖아요. 공업단지가 공업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최초는 뭐 저 중앙직업훈련원인데 거기는 1968년도에 UNDP 그 원조로 해가지고 그 설립을 해서 직업훈련 교사를 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이 직업훈련에 대해서 참 의지와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해가 있었죠. 예.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정말 아주 직업훈련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의 기능 인력의 필요도 필요였지만 또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업을 갖게 해주는 그런 아주 정말 그 당시로 봐서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대단하셔가지고 이 직업훈련원을 수시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데도 참여를 하셨고요. 예. 그 74년도인가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현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시 영예 시절 때 그때 이제 직업훈련원 방문을 또 많이 하셨죠. 근데 그때는 방문하실 때마다 정말 이렇게 둘러보시고 큰 선물을 하나씩 주고 가셨어요. 뭐 기숙사 한 동을 지어서 뭐 여기서 편리하게 있으면서 그 마음껏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제 교사들이 늦게까지 지도를 하다 보면 그 주거를 가까이 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 교사 아파트를 지어줘라.
당시 아파트도 기약된데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또 뭐 소소하게는 뭐 오시면 실습복도 가져와서 쫙 이렇게 나눠주시고 뭐 등등 같은 그 직업훈련에 대해서 그 당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요. 예.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거기도 뭐 일반 이런 학교 못지않게 참 서로 경쟁이 대단한데 학장님도 직접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셨는데 선생님과의 열정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저는 80년도부터 이제 충주에서 직업훈련 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회상을 해보면 그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에 들어와 있으니까 입학 초기에는 선생님들이 같이 기숙사에 자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그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자가면서 그렇게 했고 또 기능사 자격 시험을 볼 시기가 되면 이론 보충 수업이나 실기 보충 수업을 해주느라고 밤 12시 넘들까지 붙잡고 막 지도를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조금 애틋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에 있다가 예. 이제 명절 때면 집에를 보내거든요. 이제 사감 선생이고 이제 식당 아주머니 데리고 저 다 이제 명절 쉬셔야 되니까. 그럼 집이 멀어서 못 가거나 또는 기숙사 이 고아원 그런 시설에 있다가 기숙사로 들어온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 그 학생들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집에서 명절을 지내고 네. 예, 그렇게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그 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식비를 실비만 아주 주부실 사는 것만 내는데 그걸 못 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험 나갈 때가 되면 예. 이게 이제 미납된 식비를 내야 이제 시험을 내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게 할 수 없이 이제 담임 교사가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번은 그 이제 가정방문 식비 대납을 해준 애들이 많은데 그걸 안 내는 겁니다. 시험에 가서도 그래서 가정방문해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번 가정방문을 했는데 그 정말 단칸방에 방칸 부엌의 일자집에 예. 그 몇 식구가 학생 몇 식구도 아니고요. 그 보호자가 할머니 한 분인 거예요. 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그냥 식사도 막 그 부엌도 시커멓고 그다음에 방에 들어가니까 이게 잿더리 노쇠 잿더리 옛날 거기에 그 담배꽁초 또 이렇게 그 담배 때려도 담배 털은 재 이렇게 막 틀어져 있고 벽에 태엽 시계가 걸려 있는데 그 시계가 자는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학생 식비 받으러 왔다는 말을 이제 도저히 그 환경을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네. 얘기도 못 꺼내고 그냥 이제 그냥 왔다. 그 취업 나가 있는데 혹시 연락 왔습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아유 선생님 오신 김에 저 시계 태엽이라 좀 감아주고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엽을 감으니까 시계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춰드리고 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안 돼서 버스 정류장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승용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담배 가게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담배를 한 보로 사서 그 꽁초 이렇게 다시 피시는 걸 너무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서 갖다 드리고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아유 학장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근데 1970년대 정수 직업 훈련원 출신들은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배출된 많은 기능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럼요. 아주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자기가 배운 기술 그대로를 가지고 물론 이제 기술직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77년도 종합우승 처음 할 때 그 메달을 땄던 그 정수훈련원 출신 신충찬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제가 여러 번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현대중공업 그 사업내 훈련소 거기서 이제 그 훈련 팀장, 실무 팀장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최웅의 씨라고 하는 분도 역시 이제 훈련원을 81년도에 나와서 85년도에 일본 대회 때 금메달을 따신 분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현대중공업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사학위 과정을 받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강의도 나가시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뭐 현장뿐 아니라 이제 후진을 지도하는 학교에도 많이들 계시기도 하고 또 이제 기술직에서 임원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역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예, 사장님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인 출신 중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분야로 내가 더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을 가졌던 분들이 연계는 잘 됩니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제 최초의 1년 과정으로 주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일반 학제하고 맞춰나가기 어려우니까 네. 고등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3년 과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와 똑같은 과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 후에 또 2년제로 전문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전문대학과 유사한 과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내에서도 꼭 기능사 1년 과정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3년 과정을 다닐 수도 있고 또 전문 과정이라서 전문대학 수준의 2년 과정을 다닐 수도 있었지. 이제 그것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96년도부터 그 2년제 전문 과정을 그 기능대학으로 승격 개편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그때부터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받는 그런 학교로 됐죠. 예, 그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직업훈련원은 우리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 폴리텍 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기능 인력을 계속 양성을 해오고 있는데 예. 이 폴리텍 대학의 그동안 발전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성과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죠. 일단 직업훈련원으로 출발을 해서 1년 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때는 예. 사실 우리나라 산업화를 하면서 기능 인력이 양쪽으로 필요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육성을 해내야 되는 그런 필요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랬다가 이제 80년대를 넘어서서 이제 산업화의 양쪽 확대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9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그 이른바 기술 수준이 높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자동화 설비를 많이 갖추게 됐고요. 그래서 기능 인력이 이제 그 단순 기능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이제 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기능 인력을 이렇게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기능대학, 아까 말씀드린 기능대학 승격이 이루어지고 그 기능대학이 이제 폴리텍 대학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했던 대학들을 2006년도에 이제 폴리텍 대학으로 다시 이게 개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학력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야말로 기술 수준을 좀 이제 높게 가리켜서 과거 기능사 2급 수준이 아니라 요즘은 산업기사라고 합니다. 산업기사 수준으로 육성을 하는 이제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대단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 훈련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뭐 심지어 아프리카 많은 국가에서도 배워간다는데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거죠.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나 배워갑니까? 아프리카 뭐 알제리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 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뭐 동티모르, 서아시아 국가 이런 국가들에서 많이 이제 배우러 오는데요. 저희가 직업 훈련을 통해서 기능 인력 양성을 잘해서 그래가지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수출 입국이 되고 경제 부흥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직업 훈련 발전시킨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직업 훈련이 정말 그런 이제 개발도상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로 배우러 오면 저희들은 뭐 다 전수시켜줍니다. 뭐 교과 과정 편성, 실습 장비 리스트, 실습장 레이아웃, 또 거기 교사들 연수 뭐 이런 거 등등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뭐 모두 이렇게 좀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하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오랫동안 학장님께서는 이제 그 직업 훈련을 쭉 지켜보시고 또 실제로 가르치고 계신데 그야말로 학력보다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되고 또 우리 기능인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학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기업이 참여하는 겁니다. 기업이 정말 산업화 시대에 그 기능올림픽 선수들 기르느라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던 시대처럼 지금 다시 이제 기업이 나서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능력 있는 인재를 기업이 길러야 되는 거죠. 네. 기업이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일학습행인제입니다. 예. 기업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미리 선발을 해서 예, 미리. 예, 기업에서 일을 시키면서 필요한 기초교육을 폴리텍이나 학교에 가서 받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자기가 직접 길러내는 이제 이런 이 제도가 바로 일학습행이기 네.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런 제도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또 그 제도에 참여를 하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받아서 정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예. 다시 한번 정말 이제 능력 중심의 인재를 키워나가자 하는 이런 어떤 이 분위기를 갖춰갔으면 네, 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에 학장님의 이 폴리텍 대학의 운영 계획도 잠깐 좀 듣고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자 하는 어느 누구든 간에 그것은 연령이나 무슨 계층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예. 능력 구분 없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또 어느 수준에 자기가 필요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기간이나 이런 거 구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종도 다양화하고 기간도 뭐 1개월짜리에서부터 4년짜리까지 이렇게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이 수준도 예. 요즘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NCS라는 것을 지금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데 예. 거의 많은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단계별 수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도 기초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도 할 수 있고 숙련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구든 예.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디에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요. 또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지금 그 개발도상국에 우리 직업훈련 수출도 하지만 저희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또는 호주 이런 나라들을 앞서는 그런 정말 글로벌화된 세계 최고의 그런 직업교육 훈련 기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네. 기능 강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성답게 거기에 맞는 우리 기업인들의 우대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학벌이 아니고 정말 능력 중심의 사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후부진 양성에 더욱 힘써 주시고요. 오늘 학장님 모처럼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젊은 기능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희망과 용기와 이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